호텔 출입 기록까지 확보했다. 변명할 수 있겠어? 내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휴대폰 화면 속에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호텔로 들어가는 장면이 뚜렷하게 찍혀 있었다. 그 순간 내가 지난 20년 동안 쌓아 올린 모든 신뢰와 사랑은 산산조각이 났다. 나는 평범한 남편이자 가장이었다. 주말에는 아내가, 평일에는 내가 푸드트럭을 지키며 우리는 5년 동안 함께 작은 장사를 키워왔다. 비록 큰 돈을 버는 건 아니었지만 나름 만족했다. 서로에게 의지하고 작은 꿈을 함께 지켜나가는 줄 알았다. 그러나 몇 달 전부터 이상한 낌새가 있었다. 아내의 부재 시간이 늘어났고 가게 손님들조차 항상 같은 교수와 함께 있는 걸 봤다는 이야기를 흘렸다. 나는 처음엔 믿지 않았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쌓이는 의심은 결국 나를 탐정사무소로 이끌었고 거기서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진실을 마주했다. 아내는 대학의准교수와 3년 동안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 내가 푸드트럭에서 땀 흘리며 일할 때 그녀는 그 남자의 연구실에서 혹은 호텔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 사람과 있으면 마음이 채워진다. 나는 몰래 녹음된 아내의 목소리를 들으며 내 안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증거를 들이밀며 나는 아내를 눈앞에서 무너뜨렸다. 그 자리에는 교수의 아내도 있었다. 사람의 남편을 유혹해? 당신 같은 여자는 절대 용서 못해. 그녀의 분노 어린 눈빛과 내 분노가 교차했다. 나는 아내에게 이혼을 선언했다. 위자료 5천만 원, 푸드트럭의 권리 전부. 남은 건 아무것도 없게 만들었다. 7년 동안 나를 속여온 대가를 평생 갚으며 살아라. 내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불륜담이 아니다. 내가 어떻게 아내의 거짓을 밝혀냈고 어떻게 그녀가 파멸해 갔는지에 대한 기록이다. 그리고 동시에 불륜이라는 것이 결국 누구를 얼마나 잔인하게 무너뜨리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말할 것이다. 속은 내가 불쌍하다. 혹은 남자도 똑같이 책임이 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나는 피해자였고 아내는 가해자였다는 사실이다.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고 그 길의 끝은 지옥이었다. 나는 아직도 묻고 싶다. 왜였을까? 무엇이 부족했을까? 하지만 이제 답은 필요 없다. 내가 얻은 건 단 하나, 냉정한 진실뿐이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푸드트럭을 처음 세웠던 건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서울 외곽에 자리한 조용한 대학교 캠퍼스 근처였다. 캠퍼스의 젊은 활기가 넘치는 그곳은 나에게 단순한 장사의 시작 그 이상이었다. 그건 내 아내와 함께 만든 첫 번째 우리의 터전이자 작은 꿈을 현실로 옮긴 소중한 장소였다. 당시 우리는 뭐든지 서툴렀다. 요리도, 장사도, 고객 응대도 하나부터 10까지 시행착오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바로 함께였기 때문이다. 나는 평일 장사를 맡고 아내는 주말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역할을 나눴고 그렇게 우리 부부는 조심스럽지만 꾸준히 자리를 잡아갔다. 그날도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토요일이었다. 나는 주방에서 재료를 정리하고 있었고 아내는 활기찬 목소리로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 유독 한 남자가 눈에 띄었다. 단정한 셔츠에 깔끔한 외모, 차분한 눈빛을 가진 그는 어딘가 모르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분위기를 풍겼다. 추천 메뉴가 뭔가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아내는 잠시 멈칫한 뒤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닭강정 도시락이 인기가 많지만 오늘은 함박스테이크 도시락도 정말 맛있게 나왔어요. 그는 미소를 머금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함박스테이크로 부탁드릴게요. 주문을 받고 도시락을 건네는 찰나 두 사람의 손끝이 잠시 스쳤고 그 순간부터 아내의 시선은 자주 그를 따라갔다. 나는 그 사실을 그때는 몰랐다. 아니,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며칠 뒤 그는 또다시 푸드트럭에 찾아왔다. 아내는 평소보다 더 밝은 미소로 그를 맞이했고 그들은 메뉴 추천을 핑계 삼아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대화는 날씨 이야기에서 시작해 책과 영화, 철학과 인간관계까지 이어졌다고 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다. 그는 대학의 부교수였고 전공은 행동경제학이었다. 말투는 차분했고 설명은 명료했다. 아내가 나중에 말하길 그와의 대화는 자극이 있었고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나는 그 무렵 장사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매출을 계산하고 식자재를 들여오고 새 메뉴를 개발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아내와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줄어들었고 그 빈틈을 누군가가 파고들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가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차 한 잔을 권한 날, 아내는 머뭇거렸지만 끝내 거절하지 못했다. 그 만남은 캠퍼스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이루어졌고 대화는 깊어졌으며 관계는 선을 넘기 시작했다. 그의 말들은 달콤했지만 치밀했다. 당신은 단순한 주부가 아니에요. 지성과 품위를 가진 분이에요. 라는 그의 말은 아내의 내면에 깊숙이 파고들었다. 반면 나는 매일 장사에 지쳐 있었고 반복되는 일상에 익숙해져 아내의 외로움을 들여다보지 못했다. 그는 연구실로 아내를 초대했고 아내는 결국 그곳을 찾았다. 조용한 공간, 둘만의 대화,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설렘. 나는 그때도 몰랐다. 아니,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외면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만났고 그 시간은 점점 길어졌다. 나는 장사를 하면서도 그녀가 피곤해 보인다고만 생각했지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는 건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는 말하곤 했다. 요즘은 좀 지치는 것 같아. 반복되는 하루가 너무 똑같아. 나는 조금만 더 힘내자. 곧 나아질 거야. 라는 말밖에 해주지 못했다. 그 말이 지금 돌아보면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깨닫게 된다. 그와의 관계가 시작되고 몇 달이 지나자 아내의 눈빛은 변해 있었다.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 온기가 사라졌고 웃음도 예전 같지 않았다. 나는 그저 장사 때문에 피곤해서 그러겠지라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진실은 항상 표면 위로 떠오르게 되어 있다. 그들의 만남은 단순한 대화에서 시작됐지만 점점 더 깊어졌고 결국은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바로 이곳, 우리가 처음 푸드트럭을 세웠던 따뜻한 봄날의 그 캠퍼스에서 비롯되었다. 우리가 함께 꿈을 키웠던 그 자리에서 다른 누군가와 그녀의 감정이 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나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토요일 오후 장사를 마치고 가게 뒷정리를 끝내면 나는 언제나 아내를 기다렸다. 손님이 뜸해진 늦은 시간쯤이면 집에 돌아와야 했던 그녀는 요즘 이상하게도 종종 자리를 비우기 시작했다. 친구를 만난다, 마트에 들렀다는 핑계는 자연스러웠고 나는 처음엔 아무 의심도 품지 않았다. 하지만 그 빈번함이 반복될수록 내 마음 어딘가엔 알 수 없는 무언가가 가시처럼 걸려 있었다. 평일엔 내가 푸드트럭을 지켰고 주말엔 아내가 맡았다. 우린 그렇게 5년을 함께 버텨왔다. 장사는 쉽지 않았지만 적어도 나는 우리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걷고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믿음은 언제나 무너질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몇 달 전부터 이상했다. 손님들 중 몇몇은 슬쩍 말을 꺼냈다. 사모님, 요즘 그 교수님이랑 자주 다니시던데요? 나는 처음엔 웃어넘겼다. 사람들 말이야 워낙 부풀려지기 쉬우니까. 하지만 같은 말이 여러 사람에게서 반복되자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다. 결국 나는 결심했다. 탐정 사무소를 찾았고 아내의 일정을 추적하게 했다. 그 과정은 내 자존심을 하나씩 찢는 시간이었고 그 끝에서 마주한 진실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했다. 아내는 매주 토요일마다 장사를 마친 후 어김없이 대학 근처의 한 연구실로 향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민석이라는 부교수와 오랜 시간 함께 머물렀다. 일요일이면 그와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고 평일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내 앞에 서서 미소를 지었다. 완벽하게 이중생활을 해온 것이다. 사진, 영상, 그리고 탐정이 수집한 정황 증거들은 너무도 명확했다. 연구실에서의 출입, 호텔에서의 동행, 그리고 둘만의 저녁 식사. 나는 그 증거들을 들여다보며 수없이 되묻고 또 되물었다. 이게 정말 내가 알던 그 사람인가? 처음엔 나도 혼란스러웠다. 그녀를 의심한 내 자신이 부끄러웠고 동시에 이토록 어리석게 속아왔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다. 나는 결심했다. 진실을 마주하게 하겠다고. 그리고 마침내
때가 왔다. 그날은 화요일이었다. 민석의 수업이 없는 날이었고 아내는 언제나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던 날이었다. 나는 탐정의 제보를 받아 그의 연구실로 먼저 향했다. 그곳에서 민석의 아내와 조용히 기다렸다. 그녀 역시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대면을 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연구실은 고요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문 너머로 익숙한 구두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익숙한 얼굴, 익숙한 눈빛.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민석이 아닌 나의 얼굴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핏기가 사진 얼굴로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채 숨조차 쉬지 못하는 듯 보였다. 그 옆에는 민석의 아내가 조용히 일어섰다. 단정한 외모와는 달리 눈빛엔 서늘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결국 꼬리를 잡았군.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지만 그 속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노가 맴돌고 있었다. 남편을 유혹한 여자가 당신이었군요. 민석의 아내가 말했다. 그녀의 말은 또렷했고 그 안에는 깊은 실망과 경멸이 섞여 있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고개를 떨구었다. 내가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모은 증거 그 하나하나를 눈앞에 내밀자 그녀는 더 이상 부정할 수도 숨을 수도 없었다. 장사가 줄어든 건 알고 있었어. 손님들도 말하더라. 자꾸 자리를 비우고 특정 교수랑 있는 걸 봤다고.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래서 탐정을 붙였고 모든 걸 알아냈어. 그녀는 그제야 작은 떨림으로 입술을 열었다. 탐정까지. 나도요. 민석의 아내가 차갑게 말을 덧붙였다. 처음엔 이상한 낌새 정도였는데 결국 모든 게 드러났죠. 남편뿐 아니라 당신도. 그 말은 아내의 가슴을 깊숙이 파고든 듯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모든 사실이 드러난 지금 변명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랬던 거예요? 남의 남편을 유혹해서 행복했어요? 민석의 아내가 쏟아내는 말들은 비수가 되어 아내의 마음을 찔렀다. 나는 그 장면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괴로운 건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이었다. 당신도 유부녀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짓을 한 거죠? 가정은 뭐고 남편은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 고요 속에서 수많은 감정을 느꼈다. 분노, 배신, 허무, 그리고 씁쓸한 체념까지. 그날 나는 아내의 얼굴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느꼈다. 이토록 낯설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 순간 내 시선은 자연스럽게 민석에게로 향했다. 연구실 의자에 앉아있던 그는 얼굴이 종이처럼 창백해져 있었다. 당당하게 맞서거나 최소한 어떤 해명이라도 내놓을 줄 알았는데 그의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학술적인 상담이었을 뿐입니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지만 그 목소리는 공허했다. 흔들리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사람의 소리였다. 나는 차갑게 그를 응시했다. 상담, 연구, 내 아내와 호텔에 드나든 게 그저 상담이었다고. 그 말이 얼마나 우스운 변명인지 그조차 알지 못하는 걸까? 오해입니다. 우린 그저... 그가 말을 잇기도 전에 내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만해. 결혼한 이후 내 목소리가 그렇게 높아진 건 처음이었다. 분노는 목을 찢고 나오듯 거칠었고 내 심장은 터질 듯 뛰고 있었다. 오랜 시간 쌓인 의심과 배신, 그리고 증거들이 그 한순간에 폭발한 것이다.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그에게 들이밀었다. 화면에는 선명한 장면이 담겨 있었다. 호텔 입구, 불빛이 번쩍이는 간판 아래로 나란히 걸어 들어가는 두 사람의 모습. 아내의 얼굴은 똑똑히 보였고 민석은 옆에서 미묘하게 고개를 숙인 채였다. CCTV와 호텔 출입 기록, 이 모든 것이 이미 내 손 안에 있었다. 이것도 상담이야?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민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아내 역시 영상을 바라보다가 얼굴이 일그러졌다. 당신들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민석의 아내가 벌떡 일어나며 외쳤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불꽃 같은 분노와 깊은 슬픔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다. 내 인생을, 내 가정을 이렇게 짓밟아 놓고 대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러나 그것은 약함에서 흘러나온 눈물이 아니라 분노와 절망이 섞인 눈물이었다. 아이들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하죠? 아빠가 바람을 피웠다고 그 어린애들에게 어떻게 말하냐고요. 그 말은 나를 찌르는 칼날이 되었다. 아이들, 그 집에 아이들이 있었다. 그들은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아버지의 잘못 하나로 가족 전체의 세계가 산산조각 나는 그 참담함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나는 몸이 떨렸다. 숨이 가빠오르며 가슴이 죄어왔다. 나의 아내가 저질렀다는 사실이었지만 남편인 나 역시 이 고통의 당사자였다. 우리 가정도 똑같이 무너졌으니까 죄송합니다. 아내가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거의 흐느끼듯 말했다.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그 말은 아무런 울림도 없었다. 단순한 소리일 뿐 그 누구의 상처도 덮지 못했다. 사과라는 두 글자가 얼마나 가렵게 들리는지 그 순간 나는 뼈저리게 느꼈다. 사과로 끝날 문제냐. 내 입에서 차가운 말이 흘러나왔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넌 가족을 배신했어. 나를, 우리를. 그 무게가 얼마나 큰 건지 알기나 하냐?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힘없이 주저앉았고 바닥에 무너진 모습은 더 이상 내가 알던 아내가 아니었다. 하지만 아무리 불쌍해 보여도 내 마음은 단단히 닫혀 있었다. 동정은커녕 허무와 분노만이 나를 삼키고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웠다. 누구도 위로하지 않았고 누구도 손을 내밀지 않았다. 당연했다. 잘못한 건 그녀였고 그 대가는 오롯이 그녀가 짊어져야 할 몫이었으니까. 나는 마지막으로 짧게 말을 던졌다.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 오늘은 이만. 그 말과 함께 나는 민석의 아내와 함께 연구실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조차 내 귀에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들렸다. 복도 끝을 걸어가면서도 내 가슴 속에서는 울분과 허무가 뒤엉켰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방 안에 아내와 민석은 남아 있었고 나는 두 사람을 그저 그 자리에 두고 떠나는 길을 택했다. 내가 사라진 뒤에 연구실은 고요했을 것이다. 긴 침묵 속에서 아내는 무너져 내려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민석, 그는 그 모든 책임을 회피하듯 책상에 머리를 묻고 고개를 떨구고 있었을 것이다. 아내가 나지막이 그에게 물었다고 한다. 왜 들킨 거야? 그러나 그는 끝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답할 자격도 말할 용기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 두 사람의 관계도, 내 아내에 대한 나의 신뢰도, 그리고 우리가 함께 쌓아온 시간마저도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파국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 그날 연구실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난 후 아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마치 지옥으로 향하는 차 안 같았다. 나는 운전대를 잡고 있었지만 정신은 아득했고 손끝은 얼어붙은 듯 차가웠다. 아내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고 온몸을 떨고 있었다. 차 안엔 말 한마디조차 없었다. 정막 속에 두 사람의 숨소리만 남아 어색함과 고통이 동시에 눌러왔다. 나는 말하고 싶지 않았다. 어떤 감정도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화를 내는 것도 소리치는 것도 모두 아깝게 느껴졌다. 그저 조용히 끝내고 싶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도 나는 침묵을 유지한 채 현관문을 열었다. 그녀는 따라 들어왔고 거실로 향했다. 무겁게 발걸음을 옮기던 그녀는 나와 눈을 마주쳤다. 나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앉아.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소파에 앉았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 선 채로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말했다. 이혼하자. 그 말은 결혼 생활 전체를 정리하는 칼날 같았다. 내 목소리는 냉정했고 그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아내는 그제서야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바라보았다. 위자료는 5천만 원. 푸드트럭 권리는 내가 갖는다. 너한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야. 그녀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다. 눈에는 금세 눈물이 고였다. 제발 얘기 좀 해요. 그녀는 손을 뻗으며 애원했다. 내가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늦었어. 그 한마디에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신뢰를 배신한 사람한테 난 더 이상 아무 감정도 없어. 예전 같았으면 목소리에 떨림이라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런 애정도 슬픔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나를 무려 3년 동안 속였다. 매일같이 거짓말을 하며 내 옆에 있었다. 3년이야. 나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3년 동안 날 속였어. 그 시간 동안 내가 아무것도 몰랐을 거라고 생각했니? 그녀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것을 인정하는 듯했다. 나는 깊게 숨을 쉬며 말했다. 이제 와서 반성한다고? 그걸 누가 믿을 수 있겠어. 내 말은 단호했다. 그녀도 알았을 것이다. 내가 더 이상 그녀를 품을 수 없다는 걸. 용서란 단어는 이 상황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혼자서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과거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함께했던 웃음, 대화, 푸드트럭에서의 바쁜 시간들. 그 모든 기억이 이제는 쓰디쓴 조롱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낯선 번호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통화를 받았다. 익숙한 듯 낯선 목소리. 민석의 아내였다. 당신 때문에 우리 집은 엉망이 됐어요. 그녀는 분노에 떨고 있었다. 남편은 교수회에 소환됐고 곧 징계가 내려질 겁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소문이 퍼졌고 친구들한테 상처받고 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말하는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그 집도 우리 집도 무너졌다. 위자료로 5천만 원을 청구하겠습니다. 일시불로 지급하세요.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아내가 나에게 지불해야 할 돈도 5천만 원. 그리고 민석의 아내에게도 또 5천만 원. 총 1억 원. 그녀는 덧붙였다. 못 낸다고 끝나지 않아요. 거절하면 당신 본가에도 다 알리겠어요. 당신 아내가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세상에 공개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도 단호했다. 그러나 그 너머로 들려오는 흐느낌이 있었다. 분노에 숨겨진 깊은 슬픔. 남편만이 아니라 당신 아내도 똑같은 가해자예요. 책임지세요. 그게 최소한의 도리니까. 뚝. 전화가 끊겼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모든 게 무너져 있었다. 내 삶, 내 가정, 내 신뢰, 그리고 내 마음. 그날 밤 아내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눈은 붉게 부어 있었고 입술은 말라 있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녀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 그녀는 나를 울게 했고 나를 무너뜨렸다. 그리고 이제 그대가는 그녀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1억 원. 그 어마어마한 금액 앞에서 아내는 무너졌다. 푸드트럭은 이미 내 소유가 되었고 그녀에게는 더 이상 수입도 희망도 없었다. 그녀는 마지막 끈을 잡든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여러 번의 시도 끝에 간신히 연결되었지만 돌아온 건 한 줄의 냉담한 말뿐이었다. 다신 전화하지 마.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아내가 위자료를 청구했어요. 민석의 대답은 더 냉정했다. 그건 내 문제야. 나랑은 상관없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얼음 같은 태도. 그렇게 다정했던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남은 건 외면뿐이었다. 우리 관계는 끝이야. 나도 위험해. 넌 착각했어.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아내의 환상을 하나씩 깨부쉈다. 사랑한다고 했던 그 모든 말, 기댈 수 있다던 그 모든 시간, 전부 거짓이었다. 같이 책임지자고 했잖아요. 당신도 같은 입장이었잖아. 그녀는 울면서 매달렸지만 민석은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나는 내 가족을 지켜야 해. 너 같은 사람은 이제 상관없어. 뚝! 전화는 끊겼다. 절망한 그녀는 휴대폰을 벽에 내던졌다. 부서진 기기의 파편이 바닥에 흩어졌고 마치 그녀의 내면이 조각난 듯했다. 사랑도, 가족도, 돈도 이젠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리고 그 절망은 곧 그녀를 부모님에게로 향하게 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어 자신의 모든 잘못을 고백했다. 불륜, 이혼, 위자료, 파국. 그녀는 결국 모든 걸 말했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아버지의 분노였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남편 있고 애도 없는 내가 그따위 짓을? 어머니는 고요하게 전화를 바꿔받았다. 하지만 그 조용한 목소리는 오히려 더 무거웠다. 이제 집에 오지 마. 이웃 얼굴도 못 보겠다. 이젠 그런 딸은 없어. 뚝. 그 통화도 그렇게 끝났다. 그녀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나는 멀어졌고 민석은 도망쳤고 부모님마저 등 돌렸다. 그리고 며칠 후 어느 쇼핑몰 청소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그녀는 민석과 다시 마주쳤다. 하나 씨? 그가 조심스레 이름을 불렀지만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이 그의 눈에 들키지 않길 바랐을 뿐이었다. 여기서 일하세요? 그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물었다.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몸은 괜찮으세요? 네. 그 대화는 그게 전부였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작게 인사한 후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다시 허리를 굽혔다. 바닥을 닦는 걸레가 손에 쥐어져 있었고 그녀는 마치 자신의 과거를 지우려는 듯 무표정하게 바닥을 문질렀다. 그녀에게 남은 건 단 하나였다. 죄책감. 그리고 끝없는 벌처럼 반복되는 하루. 그녀가 대학 화장실에서 일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걸레를 들고 복도를 닦고 쓰레기통을 비우고 젖은 눈으로 바닥을 바라보며 일하고 있다는 얘기였다. 그곳은 그녀가 그와 사랑을 속삭이던 바로 그 학교였다. 그의 연구실이 있는 건물, 두 사람이 미래를 즐기던 그 복도. 아이러니했다. 그녀는 지금 그 바닥을 닦고 있다. 자신이 무너뜨린 인생의 조각들을 쓸어 담고 있는 것처럼. 나는 몰래 그녀를 지켜봤다. 모자 깊숙이 눌러쓴 얼굴, 지친 어깨, 푹 꺼진 눈 밑. 그녀는 전과 같은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날 밤 고시원에 누워 천장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고 한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잠깐의 설렘이었다. 잠깐의 도취였다. 하지만 그대가는 삶 전체를 집어삼켰다. 1,000만 원의 위자료, 가족의 단절, 사회의 매장, 배신당한 사랑, 그 모든 게 그녀 스스로 자초한 결과였다. 다음 날 그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학교 화장실로 출근했다. 모자를 눌러쓰고 작업복을 입고 물걸레를 들고 누군가의 기억 속에선 지워진 여자, 누군가의 분노 속엔 남은 여자, 누군가의 인생을 파괴한 여자. 그러던 어느 순간 한 여학생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쓰레기통 감사합니다. 그녀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다고 했다. 아직도 자신이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지옥 같은 삶 속에서도 그녀는 그렇게 조금씩 살아남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하지만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약속이 틀어졌습니다. 지금이라도 일시불로 갚으시죠. 그녀는 냉정한 목소리로 통보받았다. 민석의 아내였다. 한 달만 시간을 주세요. 병원도 못 갔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지만 돌아오는 건 단호한 한마디. 그건 당신 사정이고 나는 가해자에게 동정하지 않아요. 그녀는 완전히 무너졌다. 전화기를 떨어뜨리고 바닥에 엎드려 울었다. 기댈 곳 하나 없이 숨조차 쉴 수 없는 하루. 며칠 후 결국 병원으로 실려갔다고 했다. 청소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 진단은 영양실조, 빈혈, 스트레스성 탈진. 의사는 입원을 권했지만 그녀는 곧바로 퇴원했다. 입원비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병원을 나와 다시 작업복을 입었다. 걸레를 들고 또다시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비우고 손잡이를 문질렀다. 그녀는 그렇게 살아야 했다. 돈을 갚아야 했고 숨을 쉬어야 했으니까. 어느 날, 비 오는 날, 그녀는 복도에서 민석과 마주쳤다. 그는 그녀를 보고도 시선을 돌린 채 조용히 지나쳤다. 과거 서로의 귀를 간지리던 그 말들이 이제는 침묵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한 통의 문자를 받았다. 내용 증명 발송 완료, 손해배상 및 위자료, 미지급에 따른 민사소송 예고. 그 문장 아래엔 그녀의 이름, 주소, 그리고 원고 김선영 민석 교수 부인이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다. 그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깨달은 채. 하지만 끝난 건 그보다 훨씬 전이었다. 민석은 이미 오래전에 그녀를 버렸다. 그녀는 단지 그것을 부정하고 싶었을 뿐이다. 사랑이라 믿고 싶었고
의미라고 착각했을 뿐이다. 그는 도피했고 그녀는 망가졌다. 배신해서는 안 될 사람을 배신했고 믿어선 안 될 사람을 믿었다. 이제 그녀에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나는 지금도 가끔 그녀를 생각한다. 눈을 마주치면 모른 척 지나치지만 그녀의 고개 숙인 어깨와 떨리는 손을 기억한다. 그것이 배신의 끝, 그것이 사랑의 대가였다. 나는 여전히 용서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은 안쓰러웠다. 그녀는 결국 모든 걸 잃고도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가 사라졌다. 그 좁고 눅눅한 방, 곰팡이 냄새가 밴 벽지, 창밖엔 낡은 빨랫줄에 걸린 오래된 수건 한 장. 그게 지금 그녀의 세계였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한 사람, 가치 없는 존재, 스스로 그렇게 말하던 여자. 나는 문득 그런 그녀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는지를 떠올렸다. 사랑이라 믿었던 그 감정, 도피처라 착각했던 그 시간, 결국 모두가 상처만 입은 채 무너졌다. 매일 아침 7시, 알람이 울리면 그녀는 어김없이 학교 청소를 나간다. 무거운 허리를 이끌고 아무도 눈길주지 않는 화장실을 닦는다. 밤이 되면 도시락 가게로 향한다. 기름 냄새 밴 옷을 입고 무표정하게 닭을 튀긴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월세 30만 원짜리 방 한 구석에 앉는다. 불도 켜지 않고 그저 숨만 쉬며 바닥을 본다. 그녀의 하루는 살아있는 형벌과도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죽을 수도 없었다. 위자료라는 이름의 벌금이 남아있었고 그 과거를 반복하며 살아가야만 했다. 그것이 그녀의 새로운 삶이었다. 며칠 전 우리는 마지막으로 마주했다. 우연히 마주친 식당.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제야 나를 발견하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나도 모르게 입에서 말이 새어나왔다. 내 인생에 쓴 시간조차 아깝다. 그 말은 그녀를 무너뜨렸다. 눈물도 없이 그냥 조용히 고개를 떨군 채 식당을 나섰다. 뒤에서 사람들의 웅성임이 들렸다. 누구야? 저 여자? 울고 있네. 그녀의 무릎 위로 쏟아지던 건 고통이 아니라 수치였다. 심장이 비어버린 듯한 공허. 나는 그녀를 더는 사람으로도 보지 않았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우산도 없이 그녀는 천천히 비에 젖었다. 세상도 그녀에게 아무런 동정심이 없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게 어울렸다. 이제 그녀는 비 맞으며 걷는 여자, 모든 것을 잃고 벌처럼 살아가는 여자. 이 세상에 그녀를 기억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날 밤 그녀는 다시 방에 돌아왔다. 젖은 옷을 벗지도 못한 채 그저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모든 게 끝났어. 하지만 그 순간 어디선가 작고 흐릿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래도 살아야 해. 그녀는 눈을 감고 그 단 하나의 문장을 가슴에 새겼다. 지옥은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언젠가 끝날 거란 믿음 하나만으로 그녀는 다시 내일을 향해 걸어간다. 그날 그녀로부터 등기 우편이 도착했다. 진한 갈색 봉투를 열자 차가운 문장 하나가 눈을 때렸다. 급여 압류 통지서, 법원에서 보낸 서류였다. 민석의 아내가 결국 법적 절차를 밟은 것이다. 이미 예고된 일이었다. 그녀는 위자료 지급을 2달째 밀리고 있었다. 그 이유도 명확했다. 병가와 결근이 반복되며 수입이 줄어들었고 생활비조차 빠듯한 상황에서 위자료는 그녀에겐 사치였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 변명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서류엔 냉정하게 적혀 있었다. 실수령에게 25% 압류. 한 달 10만 엔도 안 되는 월급에서 2만 5천 엔이 잘려나간다. 남는 건 7만 5천 엔. 거기서 월세 3만 엔을 빼면 살아갈 돈은 4만 5천 엔. 말 그대로 생존선이다. 치사는 물론 약값조차 감당이 안 되는 액수였다. 그녀는 머리를 감싸쥐고 앉아 있었다고 했다. 그 순간부터 나는 그녀가 무너져가는 과정을, 기록을 보듯 눈앞에 그릴 수 있었다. 그녀는 밤이 되면 번화가를 맴돌았다고 했다. 눈부신 네온사인 아래 직원 모집이라 적힌 전단지를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다고 했다. 스낵바, 캬바쿠라 혹은 그보다 더한 곳들. 그녀는 45, 젊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다.
하지만 선택지는 그곳들밖에 없었다. 자존심이 남아 있었다. 아주 조금. 하지만 그 자존심이 배를 채워주지는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청소실에서 들은 대화. 다나카 선생, 지방대 간대. 부인 집에 들어가서 산다더라. 자업자득이지 뭐. 다나카, 민석. 그 남자도 결국 무너졌다. 그에게도 대가가 있었던 것이다. 교수직에서 밀려났고 가정 내 감시 아래 놓였다. 하지만 그에게는 가정이 있었다. 가족이 있었고 재기할 기회도 있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없었다. 혼자서 모든 걸 견뎌야 했다. 불륜의 책임은 유독 여자가 더 크게 지는 사회. 그 부조리함 앞에서 그녀는 변기를 닦으며 묵묵히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결국 그녀는 마지막으로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저기, 위자료 때문에요. 나는 그저 말없이 듣고 있었다. 목소리는 기어 들어가 있었고 한 문장 말할 때마다 숨을 골라야 했다. 이번 달만 좀 기다려줄 수 없나요? 정말 생활이 안 돼서 부탁이에요. 그녀는 울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차갑게 말했다. 그게 다면 끊는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 전화를 끊자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그녀와의 모든 인연도, 남편으로서의 기억도 그 순간을 끝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그녀는 말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고. 눈빛도, 표정도, 과거도,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사람. 한때 사랑받았던 아내의 그림자는 어디에도 없었고 지금의 그녀는 그저 살아야만 하는 죄인일 뿐이었다.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버티며 유일하게 남은 건 견뎌야 한다는 의무였다. 그게 그녀가 만든 선택의 끝이었고 불륜의 마지막 결말이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오늘도 숨을 쉬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녀의 안부를 묻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복잡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급여 압류 통지서가 도착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말하자면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그녀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건 이미 오래전부터 예상했던 결말이었다. 유흥업. 그 단어가 그녀의 삶에 가까워졌다는 걸 알았을 때 나는 분노도 연민도 아닌 단지 깊은 허물을 느꼈다. 거기까지 갔구나. 결국 인간이란 존재는 살기 위해 무엇이든 감내할 수 있는 건가? 자존심이 무너졌고 몸이 망가졌고 영혼은 이미 오래전에 부서졌을 것이다.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도 들었다. 영양실조, 탈수, 빈혈, 그리고 혼자라는 사실. 가족은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그녀는 그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사람이 그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걸. 나는 그녀를 통해 목격했다. 사랑하던 아내였고 밥을 지어주며 웃던 여인이었고 푸드트럭을 함께 끌던 동료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가족도 친구도 자존심도 심지어 인간관계마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여자다. 지방대에 부임한 민석은 여전히 준교수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었다. 가족과 함께 새 삶을 시작했다고 한다. 그녀는 밤마다 인터넷으로 글을 검색했을 것이다. 남은 건 추억뿐이니까. 하지만 그에게 있어 그녀는 흑역사일 뿐이다.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 말하지 못할 실수. 그녀는 몰랐을까?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었다는 걸. 아니, 알고도 외면했을 것이다.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고 믿고 싶었을 테니까. 퇴원 후 거울을 봤다고 한다. 거기엔 그녀가 없었다. 볼은 꺼졌고 머리는 푸석했고 눈빛엔 생기가 없었다.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 정말로 어리석었어. 하지만 후회한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나는 그 말이 뼈처럼 남았다. 그래, 바뀌지 않아. 그래서 나는 널 용서하지 않기로 했다. 만약 그 봄날 그가 내 아내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면, 만약 그녀가 한 번이라도 내 손을 다시 잡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푸드트럭 안에서 소소한 삶을 함께 살아가고 있었을까? 아니, 그건 이미 끝난 이야기다.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되돌릴 수 없는 시간. 그녀는 앞으로 몇 년을 더 위자료로 갚아야 할 것이다. 세상의 시선은 영원히 따라붙을 테고 가족과의 인연도 회복되지 않겠지. 그것이
불륜을 저지른 여자의 진짜 최후다. 그리고 나는 그 마지막을 지켜보는 한때 그녀의 남편으로 남을 뿐이다. 나는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평생 저주하며 사는 인생. 그것이 나에게 남겨진 유일한 미래였다. 밤이 깊어지고 옆집에서 가족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행복한 목소리였다. 한때 나도 가졌던, 그리고 스스로 망가뜨린 행복. 그 행복은 다시는 내 것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혼자서 이 외로움과 후회의 나날 속에서 살아가야 할 운명이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